네, 안녕하세요. 역사 푸른 삼등경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시러 오신 많은 구독자분들과 기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시다가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07년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 308년부터 326년까지 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좀 길면 한번 끊겨질 거고요. 지난 시간 307까지 한 거는 기림 이사금 때 10년차에 신라라라는 국호를 다시 썼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한 거고, 요번에부터는 좀 다르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07년, 8년, 9년 쭉 보시면 없는데 308년에 백제만 일이 있네요. 자, 보시면 자, 백제 비류왕 5년 보시죠? 네, 별 내용 없습니다. 일식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310년에 자, 310년에 좀 이제 보이죠? 신라만 지금 일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년. 자, 기름이 13년이에요. 여름 5월 왕이, 자, 여기 보시면 미륵미가 오랫동안이란 겁니다. 오랫동안 머무르는 병으로 병상에 누웠다. 해석 쉽죠? 네, 오랫동안 머무르는 병으로 병상에 누웠다. 저도 이것 때문에 5편 더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내외 감옥에, 여기 내외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내외 감옥이란 거죠. 죄수를 용서했다. 그리고 왕이 죽었다 6월에. 그리고 이제 호래 이사금이 이제 오르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쭉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왕이 올라가면 그 사람의 이제 뭐 성품이라든지 쭉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이사금 올랐다. 나해 왕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학관이고 어머니는 명원부인이었고 조분왕의 여식이었다. 자, 여기서 지금 천으로 나왔는데 똑같이 위에 본 것처럼 운호라고 해야 됩니다. 운호가 일로서 임금께 공이 있어 서불안에 거듭되었다. 여러루를 거듭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는 형상, 용모죠. 용모 얼굴이 뛰어난 인물이며, 제가 그 한글로 밑에 그 해석본에 보면은 그 뭐 인물은 중걸준 뭐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요 보시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담력이 있고 똑똑하고 민첩하였다. 자, 쓸개담은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요게 이제 담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부분을 써놨으니까 쉽게 밑에 볼 수 있습니다. 요런 해석치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해석치하고 좀 많이 다른다는 점이 있는 거죠. 자, 민첩하였다가 해놓고 일하는 뛰어남이 범상하여 거침이 없었다. 이에 제후들에게 이르기를 왈.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해석본을 딱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을 흥하게 할 것은 반드시 그 아이일 것이다. 아이야가 요새 쓰는 아이야가 아니죠. 네. 우리 집을 흥하게 할 것은 반드시 그 아이일 것이다. 그때 기림이 죽어 아들이 없어. 자, 기림이 죽어서 아들이 없다. 지금 여기는 쭉 그 뭔가 아직까지 김씨 집안이 아직 그 다 정령한 건 아니니까 군신들이 의논하여 왈 흐레가 어리지만 노령과 성숙. 자, 지금 보시면 노인노를 노령이라고 했고, 자, 성할성을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어 이에 받들고 세웠다. 여기까지. 자, 해석하기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또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311년 똑같이 좀 신라만 좀 일이 있습니다. 보시면 2년봄 1월, 자, 써이랑 하류가 벼슬로 금리를 아찬에 올렸고 정사의 중요한 부분을 맡겼다. 자, 지금 써이랑 할위는 똑같이 벼슬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배도 써이와 비슷한 개념인 거죠. 벼슬로
금리를 아차내 정사의 중요한 부분을 맡겼다. 내외 병마사를 겸하도록 주관하였다. 자, 내외 병마사라는 게 엄청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과 군사의 일을 담당한 거잖아요. 전쟁나면 어디 보낸다, 이런 것들이죠. 자, 2월 몸소 시조사당에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보통 가서 베라를 많이 썼는데 후레이사금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요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다.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자, 미천왕 12년을 보겠습니다. 미천왕 12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많이 친숙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보면 8월 군사를 보내 엄습하여서 요동 서한평을 취하였다. 자, 군사를 보내서 서한평을 점령한 거예요. 서한평에 땅을 점령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성들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자, 그리고 백제는 없고, 자, 그다음에 312년으로 가야겠죠? 자, 3년차. 그쵸? 자, 흐레이사가 3년차를 보시면 3년 봄 3월 외국왕. 야, 이젠 그 외국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 왕이 사신을 보내 외국 왕의 아들의 혼인을 청하였다. 자, 국왕과 청하였다는데 뭐냐면 이제 신라랑 뭔가 역전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군사력이 애국이 더 세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당연히 지금 애국왕의 왕자가 신라의 공주를 원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찬 금리가 여식을 보냈다. 자기 여식을 보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신라의 공주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찬이 독박을 다 쓴 거죠.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있다. 요게 애국의 지금 외국, 이 외국의 힘이 점점 더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312년에 있는 일이에요. 조만간에 이제 볼모로 잡혀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신라에서 왕자가 이게 3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신라는 고글은 없고요. 자, 보시면 비류왕 보입니다. 자, 비류왕 9년차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9년 봄 2월 사신을 보내 백성의 병과 고통을 순회하며 물어 그 호레비 과부, 저걸 거가 과부고, 고아 외로울 거가 고아고요. 호러미 홀로독, 이런 부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보살필 것이 가능치 않아. 그쵸? 자, 있을존이 보살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밑에 그 해석한 부분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곡식은 사람에게 곡식으로 사람에게 삼석을 주었다. 하사했다. 자, 여름 4월 두 달 뒤에 동명의 사당을 베었고, 자, 절배가 나오죠. 자, 해구를 병관자평에 올렸다. 자, 비류왕 9년 때 왜 동명의 사당에 가서 베었을까? 백제는 나름대로 되게 그 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미신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강하게 백제로 전 느껴지거든요. 이게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제천에서도 되게 많고, 가서 제사도 되게 많이 드리는 분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자신들의 이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신라 4년 차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4년 가을 7월 가뭄,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줄여 사신이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하고 구비라 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천왕 14년차. 겨울 10월이에요. 한참 추울 때죠. 이제 낙랑군을 침노하여서 자 포로로 남녀 2천여 명을 얻었다. 얻으래.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313년 자, 미천왕 14년차 낙랑군을 침노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다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가 다 말이 통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고구려에서 나온 게 백제니까 백제도 말이 통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도 말이 통했을 거고, 같은 동이족이었으니까. 전 그런 생각이 충분히 하거든요. 이때는 다 말이 통했다. 자, 그러면 백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비류왕 10년 봄 1월 자 남쪽 들에 하늘과 땅에 제사를 드렸다. 왕이 친히 제사에 쓰이는 짐승 소를 말하겠죠. 소를 갈랐다 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에 희생상이라고 써있는게 결국에는 제사에 쓰이는 짐승 뭐 이런 뜻이니까 지금 백제가 가장 많이 그 무당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왕이 이 백성들에게 제천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를 계속해서 백제는 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느껴지는 거죠. 백제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제천의식에 대한 부분이. 기우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다. 백제만큼. 자, 그리고 또 신라를 가보겠습니다. 자, 신라 5년차. 신라 5년차죠. 을의 이삭은 5년차 봄 1월 벼슬로 아창 금리를 2차례 올렸다. 자, 2월 궁궐을 손질하고 소중히 하였는데, 자 무거울증을 찾아봐도 아무 찾아봐도 뭐 이렇게 고치다 뭐 할 이렇게 손질하고 고치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의 우편에는 이걸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게 소중히 하였다라고 그렇게 없어요. 무거울증이. 그래서 뭔가 고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제 우편으로는 손질하고 소중히 하였는데 비가 없어서 이에 그만 두었다 까지.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5년차 또 보세요. 자 고구려 미천왕 15년차 봄 1월 왕자 사유 패자를 올렸다.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제 가을 9월에 남쪽에 대방군을 침노했다. 아까 위에서는 낙랑이죠. 이건 대방이죠. 자, 남쪽에 있었대요. 고구려 남쪽에 대방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백제 바로 위에 대방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쵸?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네, 백제는 없고요. 자 신라도 없고. 자 16년차 315년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현토까지 나와서 같이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좀 다 군이라고 써 있잖아요. 대방군, 낙랑군. 자 그러면 일단 숨겨놓고 저기 메모를 그냥 숨기고 16차를 볼게요. 쭉 없고 고구려만 지금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 16년 2월 자 침공을 했어요. 어디를? 현토성을. 아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한 부분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현토성을 쳐서 격파였고 죽여서 얻은 무리가 심히 많았다. 자 성을 쳤다라는 거는 뭐냐면 공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리한 게 공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격파했대요. 그러면 요 위에 거 보세요. 대방군, 낙랑군, 현토,
여기도 군이어야 되는데 성으로 해놨어요. 그쵸? 그러면 대방과 양랑에 가기 전에 길목에 있는 성이라는 게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각각의 어느 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성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봤을 때 어디는 군, 그러니까 마을이잖아요. 마을과 마을인데 성으로 되어 있는 건 현토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겠죠.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16년 비류왕 13년을 보겠습니다. 13년 봄에 가뭄이 있었고 큰 별이 서쪽에서 흘렀다. 여름 4월 왕이 왕도 우물물이 넘쳐서 그 가운데 흥명이 보였다.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쓸게요. 보시면 뭔가 미신적 전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나타내서 백제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임금의 위신을 크게 쓰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오로지 다 전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이 해석들을 보시면서 또한 한국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같이 해석되는 걸 보면 저랑 너무나 딴판으로 해석을 해놨다는 부분이 너무 강하니까 어느 걸 더 좋은 해석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는 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고 하고요. 자, 이제 317년 신라 흐레이사금 8년차를 보겠습니다. 봄 여름에 가뭄이 있었고 왕이 친히 가둔 기록들을 보고서 다 용서했다. 자, 근본원이 다 용서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용서하면은 비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없고, 자, 9년차. 자, 9년차를 보겠습니다. 흐레이상 9년차를 보시면 봄 2월에 하령으로, 그러니까 명령인 거죠. 왕의 명령으로 가뭄과 화재, 아니 뭐 재앙이겠죠. 가뭄과 재앙에 대하여 연중, 자, 순할순이 제멋대로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멋대로 무성해지지 아니하니. 자, 지금 즉 흙이 기름지고 수로가 널리 퍼져 있어 농사일을 사방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무릇 그 노고는 백성의 일이라 되게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농사를 짓는 백성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 중지시키면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쭉 없다가 고구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만 좀 꽤 길죠? 내용이 꽤 깁니다. 이거 하다가 아마 오늘 이제 거의 뭐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제가 써놨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랑 잘못된 해석이 있다. 그 부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20년 겨울 12월. 자, 진평 나오죠? 자, 진평주자사. 자, 진평이 아니라 진평주자사. 진나라 평주자사 최비가 도망하였다. 도망하여 왔다. 처음 최비가 숨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이내 단씨, 자문씨가 사신과 함께 모욕회를 쳤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씨가 있죠. 단씨, 자문씨. 아직까지도 이 성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가문의 영광인 거죠. 성이 아직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모용회.
모용애가 선비족이죠. 중요한 또 그 당시 때 인물인 거죠. 20년 자 위천왕 20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위천왕 이때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일이 똑같이 있죠. 자 진서 6권에 12월 을해 선비 모용애가 요동을 엄습하여 동이 교의 평주자사 최비가 고구려로 도망갔다. 똑같이 써있죠. 같은 12월을. 자 같은 12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같은 12월이라면 지금 요동에 있는 그 평주자사의 위치와 고구려의 위치가 멀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같이 12월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위천왕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삼국. 자 여기서 삼국이라는 게 선비를 사이에 두고서 지금 고구려와 진 또 다른 한 나라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삼국이 극성에 나아가 쳤는데 모용애가 문을 닫고 스스로 지켰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극성이라는 데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성이에요. 극성이 어디에 있냐면 선비산에 있는 성이에요. 극성이. 그러니까 모용애의 아지트인 거예요. 선비족의 아지트인 거죠. 거기를 삼국이 가서 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모용애가 질까요? 잘 아는 지리적 이점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모용애가 스스로 문을 닫고 지켰다. 홀로 수를 우문씨에게 포기하였다. 우문씨와 더불어 모용애 꾀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각각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문씨와 모용애 때문에 그런 꾀의 전략에 그 삼국 중에서 두 나라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런 부분인 겁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우문 대인 실독관이 우문 대인 실독관이 두 나라가 비록 돌아가나 삼국 중에서 그러면 한 나라만 남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두 나라가 돌아가나 우리는 마땅히 홀로 취하여야 한다. 모용애가 사신으로 아들 황과 더불어 장사 배의로 앞에 칼 끝에 있고 스스로 군사 대병을 이어받았다. 자 지금 이을계가 잘 쓰지 않는 이을계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요거는 조금 오랜만에 보는 단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실독관이 크게 패하였다. 큰 대병을 이어받아서 싸웠는데 실독관이 진 거죠. 겨우 몸만 면하였다. 채비가 들어 사신으로 그 형의 아들 채비가 사신으로 그 형의 아들 최도를 극성에 이르러 거짓으로 경축하였다. 모용애가 이 군사들을 임할 때에 최도가 두려워 죽음께 복종하여 모용애가 이에 최도를 보냈더니 돌아갔다. 채비가 이르러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고 쫓는 것은
하계책이다. 군사를 이끌고 따랐다. 라는 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기도 해요. 그쵸? 항복하는 것이 상계책이고 쫓는 것이 하계책이다. 그리고 모영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최도가 머리를 쪼아리는 거죠. 바로 그냥 깨갱한 거죠. 싸우지도 않고. 그 다음 줄 보시면, 자, 지금 해석하는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고구려본기 5 그 미천왕에 가서 보시면, 20년 가서 보시면 저랑 너무 틀려요. 해석하는 부분이. 꼭 염두에 두고서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실독관이 채비죠. 채비와 더불어 수십 기마가 집을 버리고 앞으로 달렸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 무리가 다 모영에 항복하였다. 모영의 아들 인과 요동을 겸하였고, 그 아들 인이 요동을 겸하였고, 간부, 그러니까 마을 관청이죠. 그 다음에 도적거리, 마을이 예전과 같이 편안히 어루만져졌다. 그러니까 모영의 아들 인은 굉장히 되게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온순한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우리 장수 연호가 하성에서 운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미천왕의 장수인 거예요. 연호가. 그래서 하성이라는 곳에서 운거였다. 자, 운거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굳게 막고 지키다는 게 운거라는 거죠. 운거였다. 외가 장군 장통을 보내, 그러니까 모영애가 장군 장통을 보내서 엄습 쳐서 사로잡았다. 그 무리 처녀집을 사로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 자, 지금 여기서 하성이 지금 거의 함락당한 거죠. 그리고 그 하성에 살고 있었던 무리들을 극성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극성이라는 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비족들의 그 가장 큰 성인 거예요. 선비산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식들이 좀 알고 있어야 뭔가 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 자꾸 해석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저의 해석이 맞다고 보는데, 잘 보십시오. 왕이 군사를 보내 도적이 있는 요동에 샘수가 접근하였다라고 전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 군사를 보냈어. 그래서 도적이 어디냐면 지금 도적이는 모영애를 말하는 거예요. 선비족을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 있는 요동에 접근하였다. 모영애가 모영인을 보내 쳤다. 그러니까 아들인 거죠. 아들 모영인과 모영애를 와서 쳤다. 왕이 요 줄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왕 구할구 맹세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왕이 맹을 구하니 지금 한과 인이 이에 물러났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보세요. 왕이 자주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하였다. 아니죠. 아까 보시면 샘수가 해석하는 부분이, 그쵸, 접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어디 뭘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왕이 자주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하였다. 아니죠. 해석하는 부분이. 지금 저의 해석이 맞다고 봐요. 그럼 뒤에 또 어떻게 되었느냐 보시면, 모영애가 모영한과 모영외, 모영한과 모영인을 보내쳤다. 같아요. 근데 요 뒤에 이제 요 부분이에요. 왕이 화해를 청하니 모영한과 모영인이 돌아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화해라는 말로 지금 대체를 해놨어요. 근데
이 맹인맹 찾아보면 화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 옥편이 좀 없었거든요. 제 옥편에서는.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맹이라는 것은 땅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맹세맹인데 이게 어떻게 화해라는 걸로 둔갑을 할 수 있을까? 전 이 부분이 되게, 그 다음 그 뒤에 부분 뭐냐면, 돌아올 환을 돌아갔다가 아니라 물러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군사를 쳐가지고 그 맹이라는 땅을 구했더니 한과인이 이에 물러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설명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진서에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찾아봤어요. 진서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정말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진서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진서 108 제기 8권, 진서 108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왔죠. 어디서 찾느냐 보시면 지금 고대 중국 자료집에 보시면 있습니다. 중국 편입니다. 중국 편만 있는 걸 보시면 쭉 내리면 여기다 보면은 진서가 있어요. 삼국지나 진서가 있습니다. 여기 쭉 내리면 여기다 보면은 7기 108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직 아주 멀었죠.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연도는 진서 6권에 나와 있고, 지금 진서권 108권에는 모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해석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요 똑같이 요거를 이제 제가 옮겨서 해석을 한번 이제 여기에 맞는 부분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다 해석하지 못하고, 요 앞에 부분 그 어떤 나라인지 선비가 그 나라를 한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부분 지금 쭉 한 부분을 제가 똑같이 해석을 했으니까, 갖고 와서 해석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해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선비의 한번 역사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모용의 글자는 바둑, 락게, 바둑의 락게다. 자, 번성한 민중으로 극성의 선배인이다. 자, 여기서 지금 창녀는 번성한 민중으로 설이 맞습니다. 번성한 민중으로 극성의 선배인이다. 선비산의 극성에 있는 사람들이 선비족 모용애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그 선조들은 웅씨의 묘의 후예로 굉장히 큰 뭔가 이슈가 나왔죠. 웅씨, 자, 묘족, 자, 치우천왕의 그 후예들이 묘족이잖아. 삼묘족. 제가 규원사화 때 그 삼묘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묘족들은 우리 그 동족의 선조예요. 묘족이. 그러면 묘족의 후예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같은 묘족이니까 묘족에서 나온 게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조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도 우리의 선조인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근데 웅씨래요. 웅씨는 어디서 나오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웅씨 나오는 부분이.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우로 자주빛으로 몽고에 있었고 동호라고 불렸다. 자, 선비를 그 전에 동호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선비와 흉노를 동호라고 부른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선비와 흉노가 나누게 된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그 후에 흉노와 더불어 나란히 성애했는데, 자, 성하였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군사 20여만이 시위를 당길 수 있었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20만이 말을 타고선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강성했다는 거예요. 흉노와 함께. 선비가 풍속에 관노와 더불어 흉노와 같은 계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노와 같은 원래 나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뉘었느냐 보시면, 자, 진나라 한나라 쯤에 흉노가 그곳에서 폐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흉노로 다 불러진 거예요. 흉노라 다 불러졌는데 어느 순간, 자, 그거예요. 어느 순간 선비산을 지키고자 나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러지게 되었다.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과 한나라 약 한 200년대 300년대 BC 이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산에 선비산이라는 곳에서 흉노, 원래 동호라고 불렸었는데 그 전쟁으로, 무슨 전쟁 때문에 그 흉노에서 나뉘어진 게 지금 이제 흉노와 선비가 되었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또 뒤에 보겠습니다. 일찍이 선조 마코발은 위나라 초에 그 제후 부족을 거느리고 요소로 들어가, 선제를 쫓아 공이 있는 공손씨가 쳐서, 공손씨를 쳐서 벼슬로 소래 왕으로까지 올랐고, 비로소 극성의 북쪽에 나라를 세웠다. 자, 요게 선비의 선조, 동호 때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뒤에 부분들은 앞으로 뭐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밑에는 이제 보시면서 한번 더 새로운 것들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같아요. 지금 웅씨는 어디냐? 동쪽에 웅씨, 서쪽에 양씨. 그래서 양씨에서 이제 강씨가 나오잖아요. 그 서쪽의 양씨와 동쪽의 웅씨가 서로 장웅씨도 이루던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제 뭐가 궁금하냐? 선비가 어느 때부터 있었는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의전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볼 수 있느냐? 후한서부터 볼 수 있어요. 후한서 부여국을 찾아주면 나옵니다. 자, 쭉 보시다 보면은 서쪽에 선비가 있었다. 다 어디를 중심이냐면 부역 현토예요. 현토를 중심으로, 아까 고구려가 현토 쳤다고 그랬죠. 현토 성을. 자, 그 현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후한서에서도 서쪽에, 현토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었다. 그럼 삼국지 동의전에도 보면, 자, 현토를 중심으로 서쪽에 보시죠. 좀 서쪽에 접해 있다, 선비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동의전은 나중에 다시 해석을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이거죠. 선비가 위치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똑같이 지금 진서의 동의전, 그래서 부여의 현토, 요번에 남쪽이에요. 선비가. 자, 북쪽엔 늘 약수가 있고 남쪽에 지금 선비가 있다. 그럼 왜 아까 후한서와 삼국지 동의전에는 서쪽이 되었는데 지금 진서에는 왜 현토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느냐? 요건 뭐냐면, 선비가 힘이 강성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성한 힘으로 인해서 이제 극성을 내려와서, 그러니까 선비산의 극성을 내려와서 이제 다른 민족들을 이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세를 이제 과시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죠. 웅씨의 묘족의 후예. 네. 너무나 우리의 같은 선조다. 선비가 옛날엔 흉노와 선비가 같은 계열이었고,
더 위로 올라가면 그걸 다 동호라고 불렀다. 자, 동호, 선비 다 같은 동호라고 불렀는데 그 위로 올라가니까 보니까 고도선 응씨, 그렇죠? 왜 고도선이라고 나왔냐면 응씨가 나왔잖아요. 고도선 쪽에 그 계열이잖아요, 응씨가. 그리고 묘족이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일단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해석이 좀 저랑 많이 틀리니까 꼭 저랑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